핑크라고 있는데 핑커입니다. 핑커 같은 사람들. 이게 언어가 여러분들 미제스의 책을 보면 진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이론은 이제 빠져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핑커 같은 사람들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언어적 회로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회로가 있고, 그 정신적인 회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은 어린애가 언어를 습득하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언어를 습득하는가, 어쨌든 언어를 습득하는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본능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을 타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선언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문제는 뒤에 가서 설명해. 이거 정말 선언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후험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드렸어요. 주관주의라는 거 봤잖아요. 주관주의. 지금 행동 범주를 설명을 한 건데, 행동 범주를 설명했을 때 행동 범주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주관적인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주관적인 정신세계. 그렇죠? 시간에 대한 관련, 아니면 시간선호라든지, 아니면 목표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수단의 세계, 아니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 이건 완전히 행동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신적인 것들이죠. 정신적으로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서 나온 산물,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공주인데 이런, 주관적 세계인데, 주관적 세계. 그래서 주관주의, 이제 파란 글로 써 있습니다. 이제 주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주관주의. 왜 경제학이 주관주의가 되느냐. 주관주의라고 하는 게, 주관주의는 학자의 주관에 따라 경제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시지 말고.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학자가 세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려면 개인들이 그런 주관적인 범주들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경제 이론을 도출할 때야 비로소 그게 제대로 된 이론인데, 그게 이제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미제스의 생각은.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 같은 사람들 등장하고 신고전파의 생각도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주관주의를 일관되게 적용을 할 때야 비로소 자유주의도 일관된 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관주의 적용 사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쭉 볼까요? 주관주의 사례들을 있는데, 여러분들 노동가치 이론, 마크스의 노동가치 이론, 이건 틀렸죠. 그렇죠? 가치가 노동의 투입량에서 결정된다는 건 틀린 얘기죠. 이게 이제 객관주의 해설인데, 이제 주관주의라는 모든 자가의 가치는 그 자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신고전파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선호라고 하는 거, 목표는 이제 선호라고 하는 게 신고전파에서도 이거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표라고 하는 거, 선호라고 하는 거, 이거 주관적인 건 분명합니다. 신고전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전파가 의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여건입니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 여건이죠, 여건.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의사결정이 달라지는데,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게 여건을 객관적으로 바꿔냈습니다. 비용 객관적인 거로 봤죠. 그렇죠? 가격이라는 것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파가 뭐로 빠졌느냐면 물리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객관주의죠. 물리학으로 완전히 빠져. 균형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물리학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반의 주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반이 주관주의다. 그래서 완전한 주관주의라고 하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건이라는 건 이제 상황,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거, 가격이 뭐가 50원이라고 할 때, 50원은 객관적인 수치지만, 사람들에 따라 그 50원에 대해서 판단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름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것.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쓴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올까? 네. 주류경제학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쭉 내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동 범주라고 하는 이
이 세계, 그 미제스의 생각, 그 미제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로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건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 주관주의 방법론을 정당화시켜주고 그 주관주의 방법론으로부터 역시 경제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전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그 미세스의 사상체계에서 그 인간 행동학과 함께 주관주의는 중심된 역할을 하는데 중심된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 경제의 기능 방식에 대한 이해, 자본론 통화이론 초석, 경기변동론, 계획경제, 간섭주의 비판, 수리경제학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 정사 이게 사실은 주관주의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를 해서 여기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쭉 나오겠습니다. 시장관 문제입니다. 시장관인데 시장이라는 무엇인가 했는데 쭉 내려가보죠. 시장이라는 게 미제스의 시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밑에 네모자에 있는 거 시장 경제를 이해하기 세 가지 요소 그것만 설명을 할게요. 그 이전의 얘기는 뭐냐면 미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전파는 시장이라고 하는 자원을 배분하는 기계, 성장의 기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제스에게서 시장이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입니다.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다. 굉장히 큰 거죠. 시장이라는 걸 대단히 높여준 거죠. 이게 하이에크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이게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거죠. 좀 자리가 없는데 바로 그 미제스의 그 휴먼 액션 그리고 주관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업가 있죠. 기업가를 참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라는 거 완전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가가 마치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 전경련에 모이는 그 기업인들, 이걸 가지고 이걸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절대 잘못이다. 인간 행동론을 따진다면, 미제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 행동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목적 수단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탐구, 또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할 능력, 이런 능력을 다 가집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입니다. 노동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자본가도 그렇고, 여러분들,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도, 모든 인간의 요소가 바로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요소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휴먼 팩터, 기업가 정신, 휴먼 팩터입니다.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업가 정신 하면 여기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얘기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걸 발전 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 시장이라는 원리입니다. 시장이라는 원리 속에서 찾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기업 쪽에, 기업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 그렇죠. 모든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마치 자유주의가 이게 전경련을 위한 자유주의고 너는 전경련 사람, 너는 그러니까 하면 전경련 사람,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전부 생략을 하고요. 또 뒤로 쭉 넣고 이윤 문제 다 했습니다. 시간 변수 얘기 있습니다. 이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 문제입니다. 소비자 주권도 이게 미제스에서 이거 학견이죠. 미제스의 이거 아주 예리한 통찰력에서 나온 거죠.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건 하이에크에서도 볼 수 없는 소비자 주권 얘기입니다.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과정이로서의 시장경제의 성격, 소비자 주권인데, 이게 생산을 직접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기업과 생산자. 이게 생산을 직접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렇죠. 생산은 우리 회사 내에서도 생산을 이것 생산하고 저것 생산을 하는 건 사실은 그 생산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시장 밖에 선박에 비유한다면 소비자라는 거죠. 그들이 최고가 아니라 시장을 선박에 비유한다면 선박의 선장은 소비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 그 자원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어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답변입니다. 미제스에서만 볼 수 있는 행동 이론을 가지고서는 아니면 주관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특견입니다. 미제스의 그 특견이 뭐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 정도 하는 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산자는 선박을 조정한 조종사, 뭐죠 이 키 돌리는 사람, 뭡니까 선박에서 항해사, 조타수고 그다음에 진짜 선장은 소비자는 우리나라 선장은 진짜 엉터리였지만 진짜 선장은 소비자들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이라고 볼 수 있죠. 쭉 내려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모두가 이게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 조정에 의해서 움직여난다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쟁이라는 건데 미제스를 자꾸 읽어봐도 조금 그래요. 미제스 경쟁 내용. 야 이게 좀 행동 이론 쪽으로는 참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에크의 경쟁으로서의 발견 절차 이런 다 특견이거든요. 이게 하이에크의 아주 고유한 발견물입니다. 이게 인식론적으로 정확 해석을 내리는 거죠. 인식론적으로. 경쟁 발견이 절차. 이거와 비교를 하는 미제스는 좀 뒤떨어지는 경쟁 개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경쟁 물론 행동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점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지식 수준이 그 자유주의에 대한 지식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오신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독점이라는 게 그거다. 독점이라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 한 등등 미제스의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주셔서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줘. 이제 국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한 30분까지 충분하겠네요. 네, 여기 8시 반까지 제가 한 30분 조금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아닌데 국가의 역할, 국가가 역할, 국가란 뭐냐? 이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건데 강제권의 독점자로 취급하고 강제권의 독점자한테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권한을 주는 거 사회 계약론이라는 넌센스다. 행동 이론적으로 그 행동 논리, 인간 행동 논리에서 전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계약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단번에 독점자인 국가에게 양도했다. 이건 도저히 넌센스라는 얘기죠. 넌센스. 국가 독점에 예속한 사람은 더 이상 행동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행동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전부 다 국가에게 바치는 사람이 그게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논리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계약 이런 걸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걸 미제스는 좀 드릴까요? 국가는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죠. 국가는 필요하다.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 라스바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무정부주의자 정부라고 해요.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난번에 무정부적 어느 나라인가 남미 쪽에 있으니까 파업을 했더니 경찰들이 파업하니까 당장 경찰이 도둑놈하고 도둑질하는 거. 도둑이 덤비는데 이게 경찰들이 파업하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러시아가 국가가 마비됐습니다. 그랬더니 등장하는 마피아가 등장해서 개인들이 재산권 보완 준다는 식으로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베트남도 홀란드 정부가 이제 힘이 없어서 정부가 그러니까 그때는 마피아가 등장하죠. 부자조차는 내가 네 집 재산권 보호해줄게 내한테 돈 줘. 뭐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정부의 국가. 원래 그게 국가라고 했죠. 원래 그게 국가라고 그랬죠. 원래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신라 국가 여러분들 막 굉장히 수상하죠. 그 집단 깡패가 그 지역 담당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백제 그랬고요. 여러분들 조선 이성계 나온다. 그 깡패였거든요. 그게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날에는 순화돼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는 필요하다 이거죠. 미제스처럼 국가는 필요한데 국가 없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권력을 제한시켜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자유주의 탁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미제스의 생각에는 사회자산이라든지 소유 질서를 보호하는 일, 그 이상은 국가한테 맡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제스한테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문제인데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 빈곤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쭉 훑어보면 한 사회를 보면 계속해서 빈곤층이 줄어듭니다. 빈곤층이 계속 줄어들죠. 대량 빈곤들이어서 보릿고개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보릿고개가 없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어요. 그 빈곤자들이 있거든요. 마치 병원 그 의사들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꼭 환자는 있기 마련인 거죠. 빈곤. 여러분들 그 빈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 미제스는 그걸 좀 도네이션, 야 이게 경제도 발전하면은 헌금도 많고 그리고 그 헌금 자선단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자선단체가 주는 그 돈 가지고 먹여 살려라. 그 우리나라 그렇겠잖아.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중요한 문제 하는 게 뭐죠?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이거 제대로만 잘하면 이게 최고거든요. 헌금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딱 없애버려요. 굶어 죽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뭐냐 그냥 자살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미제스가 글쎄요 참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여러분들 몬펠린 소사이어티 저 1949년 첫 모임에 있을 때도 거기서 밀턴 프리드만이 네가티브 인컴 텍스 그걸 발표하는데 막 뒤에서 막 계속 욕하는 거죠. 저 자유주의, 사회주의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1938년도에 자유주의자들이 파리에서 모였었습니다. 한 26명인가 모였습니다. 거기에서도 막 재분배 얘기 나오니까 계속 토라져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 자유주의 이게 자유주의자의 일관성,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거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 그 현실적으로 문제는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미제스가 이제 야 정부 역할은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한데 야 뭐를 잘했다고 그래서 사회주의, 간섭주의, 통화제도 자꾸 이런 걸 주장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쭉 나오는 겁니다. 비판점을 간단하게 이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사회주의 비판 문제, 사회주의 비판 문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알려져 있죠. 이거 반복을 할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 경제 계산 문제.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때 알아들었던 미제스가 정부 실패라는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 실패의 문제는 이거는 정부가 왜 실패를 하느냐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기적인 정치적 논리 때문에 정부 실패를 도출을 하는데 이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든지 또는 간섭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그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행동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관료들이 위험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또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기업들이라는 게 이게 양적인 것만 질적인 건 따지지 않는다. 또는 노동자들이 이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맨슈어 올슨 같은 사람들 이익단체들이 청각에 부유통에서 막 물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니까 간섭들이라는 거기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익단체 압력단체로서 이익단체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의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오스트리아하고 좀 멀죠. 거리가 멀죠. 이런 식으로 비판. 그 대신에 이게 시장에서의 행동 원리죠. 행동 논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계산이라는 문제죠. 사회주의자들이 경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엇을 먼저 생산을 하고 어떤 자원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계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비용 편익 계산을 합니다. 어디에 생산하는 게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고 비용은 얼마 들고 편익은 얼마 생기느냐. 이제 이걸 비용으로 생각을 해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사회주의 교육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생산수단의 사유화.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완전히 부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망한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논쟁은 사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미제스가 12년부터 아마 이 사람이 사회적인 교육 경제는 망한다라고 합니다. 계산 문제라고, 경제 계산 문제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얘기는 역시 막스 베버가 이미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받아가지고, 베버가 미제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1930년대 뭐 눈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 교육 경제는 망한다 했습니다만, 사회주의 교육 경제 잘 운영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역시, 아인슈타인은 누구한테 어떤 책을 읽고 그렇게 탈북을 했느냐면, 베블렘의 유한되어 있는 거, 그걸 읽고 아주 탈북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단 말이지. 자본주의라는 이렇게 했다. 사회주의 교육 경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뭐 베블렘 그렇죠. 슈페터 교육 경제. 이런 식으로, 특히 여러분 사뮤엘슨 같은 사무엘슨 같은 것이 교육정리를 굉장히 주장을 했던, 교육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능했던 걸 생각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육정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느냐. 이 브릴리언트한 아메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능이 최고 높은 수준이 아메바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이 최고 절정인데, 그 아인슈타인마저도 사회주의 교육정리가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느냐. 여러분들 싸면서 천재죠. 그렇죠? 천재. 이런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시 주관주의라고 합니다. 네? 주관주의. 그걸 몰랐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싸멜슨 같은 사람이 주관주의 몰랍니다. 인센티브 리더십 정도 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는 우리 학생들을 혹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일부러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4대 거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하고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밥 먹는 논쟁이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계산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 논쟁이 있었습니다. 벤다우에서나 존 베이스클락 아니면 하이에크 나이트 같은 자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케인스와 하이에크 논쟁. 이게 이 논쟁이 4대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4가지 논쟁의 인식론적인가요?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논쟁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해서 일부러 내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학생들 한번 생각을 좀 하고요. 석사하고 있는 분도 좋고 박사하고 있는 분도 좋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4대 논쟁인데 이게 전부 다 우파들이 다 승리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섭주의 문제인데요. 간섭주의. 제3의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요. 시장 계획은 시장 계획은 비생산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히 그 간섭의 승수작용. 한 번 간섭을 하면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그 간섭을 낙하해서 결국에는 사회주의로 들어간다는 그런 명제들. 이런 거는 미래세의 탁월한 지혜죠. 좀 들어가서 이제 통화 간섭주의입니다. 경기변동 문제입니다. 경기변동. 이건 막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통화 문제예요. 역시 이것도 역시 경기변동도 주관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이론 뭐 이런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경기변동 이런 경기변동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포항이었다가 이제 그다음 포항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현상, 경기 현상, 경기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변동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다.
화폐 통화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건 아주 미제스의 이거 탁월한 영원히 잊혀서는 안 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이라든지 이것이 시장 탓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통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통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통화 관리를 잘못하면 통화가 이제 두 가지 쪽에 두 측에서 증가하는데 하나는 신용 팽창이라고 은행입니다. 먼저 부분지불 준비율이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저축의 일부만 띄워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줍니다. 일부 대출인데 그 대출이 계속 은행 속에 들어가면 결국 그 통화팽창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저축해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면 내 100만 원 저축이 나중에는 지불 준비율이 예를 들면 10%라고 하면 그게 1000만 원이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 그냥 이게 저축의 기초가 없는 엉뚱한 돈이 흘러나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이런 경기 변동을 얘기하면 탁월한 거죠. 탁월한데 이것도 아직 우리 그 경제 이론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인스에서 케인스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까? 누가 언급을 합니까? 이것도 좀 들어갈까요? 경기 변동 과정 여러분들 쭉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세계 대공황 그렇죠? 경기 변동 시장이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제도와 은행제도를 잘못 관리하는 생겨난 것이다. 통화제도의 개혁 문제인데 개혁 문제도 여기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고용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화폐은행을 정부 통제로부터 분리해야만 반복되는 인플레에 불경기를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본의제와 100% 지불 금지에 이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권력을 제한하고 통화정책을 해서 이익단체 영향을 차단하라. 이런 주장이 이제 미제스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주장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이거 쓸데없는 그의 제안은 계몽된 생각, 계몽된 정책에서 벗어난 반동적인 개념이라는 비난을 했고 이런 비난을 갖다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 세상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프리드만하고 미제스하고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 프리드만, 미제스를 근데 이거 생략을 하고 기단이 거기 들어가요. 프리드만, 미제스하고 프리드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적대적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미제스와 프리드만은 다 같이 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중앙은행의 탈권력화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프리드만의 제안을 보면 정책 공익성 10%의 통화량 증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제스는 뭐냐 중앙은행의 통화를 줄이려고 진정으로 독립적이면 프리드만의 처방에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제스는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줄이고 진정으로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프리드만의 10% 통화량 증가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아마 미제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있으면 나중에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철학과 인식론 문제인데요. 이제 계량경제학과 수학의 문제인데 여기서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 계량경제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인간 행동이라는 거죠. 인간. 경제하고자 하는 인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완전히 다 퇴출시켜버리고 나온 게 계량과 수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량과 수리화를 가지고는 오히려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역동성 내지 시장의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업가 정신인데 그 계량화라는 수리화 시켜버리면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간이 정 빠진다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이 없다. 그 인간적인 경제라는 게 바로 인간적인 경제라고 한다면 계량 경제, 수리 경제, 계량 이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게 이원주의인데요. 정신세계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세계라고 하는 거, 물리적인 세계하고 이 정신세계하고 이건 환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제스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제스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완전히 다르고 이원적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은 자연과학, 물질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미제스 이게 불충분한 거는 전제 조건.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정식적인 세계는 완벽하게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하이에크의 센소리 보도입니다. 저는 센소리 보도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 하는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1995년도에 하이에크 책을 쓸 때 그걸 쓰면서 이게 그걸 쓰기는 썼습니다만 나중에 써놓고 이게 도저히 좀 심리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심리학과에 생리심리학이 있었습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게 신경 작용해서 이게 정신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이렇게 우리 눈에 비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책상으로 인식하느냐. 물리학자들 보면 이거 레몬하고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 책상이거든요.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돈이 있죠. 종이돈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종이 쪼가리가 그림 그리는 거 색깔 지는 거. 그런데 이걸 우리는 돈으로 인식을 하고 그 돈으로 인식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런 외부적인 자극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신작용이 돼서 이게 정신적인 것, 즉 돈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책상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거는 하이에크만큼 해놓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21살 때 쓴 책입니다. 센소리로. 그 책이 오늘 얘기하는 신경과학, 분해과학의 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살 때 쓴 책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미제스는 이 부분에서 참 부족하다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제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하이에크의 그런 생각. 그러니까 휴먼 액션을 보면 센서리 오더가 52년도에 책으로 발견합니다. 원래 2121년에 책을 써놨습니다. 아직 발간을 안 하다가 그게 30년이 지난 뒤에 이거 발간을 합니다. 2152년에 발간하는데 미제스가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하는 걸 못 봤어. 그렇죠? 이 휴먼 액션에 제가 그 책을 인용하는 걸 보고 또 미제스의 책, 제가 방언한 탓이면 모르겠습니다. 휴먼 센서리 오더를 어디서 인용하는지 해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화론적 이식론 문제입니다. 선언주의 문제입니다. 선언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미제스가 자꾸 정신 과정 문제. 물론 미제스가 진화론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거를 해서 뭐를 얻겠느냐 하는 데는 의심을 갖습니다. 뭘 얻겠느냐? 오히려 기능 원리를 진화적인 과정 생산 원리를 안다고 해서 기능 원리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진화를 얘기를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78년에 쓴 궁극적인 기초, 경제학의 궁극적인 기초입니까? 그 책에서도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칸트가 선언론자였거든요. 선언론자였는데 이 정신 속에는 선언적인 범주가 들어있는데 이 범주 때문에 세상을 인식을 하는데 이거를 선언적이었는데 이거를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생물학상 받은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진위 개수를 맞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로렌츠라는 똑같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진화 이론을 통해서 지금 칸트가 네가 얘기하고 있는 범주라고 하는 것이 기원은 역시 원천은 생물학적인 진화적인 결과다.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거를 네가 선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화적인 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선언적이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인 진화를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후험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칸트가의 교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원래 독일에서는 교수 자리를 이어가는 게 전통을 있거든요. 칸트 강의했던 자리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요. 발트 오이켄이라고 프라이빗 대학에 있는 발트 오이켄이 강좌도 역시 전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전통인데 역시 그렇게 해서 이제 칸트의 레어시톨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어갔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영어 렉처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를 있는데 하이에크를 나는 미제스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이에크 미제스가 이게 가까이 붙이려고 한다면 칸트에 대해서 역할을 한
로렌츠처럼 하이에크가 센소리 어디가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거, 우리 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화적인 현상, 생물학적인 진화 내지는 문화적인 진화를 속에서 계속 이게 수정하고 개선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진화도 계속해서 문화적 진화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미제스의 선언적인 것들, 아까 얘기한 행동 범주들,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추리 능력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하이에크를 빌려고 있는 하이에크가 콘라드 로렌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미제스는 진화론적으로, 미제스의 선언적인 것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게 하이에크, 칸트를 진화론적으로 해석한 게 로렌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지성사를 이어나가는데 옳지 않겠느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진짜 아무데도 이런 얘기를 거들 못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여기 미제스를 앞으로 전문으로 할 사람은 아마 이 점을 좀 한번 참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어떻게 갈 거냐. 하이에크와 미제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 문제입니다. 미제스가 자꾸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 얘기를 해요. 목적을 추구한다. 인간이라는 게 목적을 추구한다. 목적을 추구하기 전에 목적을 추구하려면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가 있어요. 바로 이 베이스가 뭐냐면 하이에크의 룰 팔로잉 애니멀이라는 말을 하이에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에서 합리성은 두 가지 합리성이 있는데 하나는 목적 합리성이 있습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합리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규칙 합리성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합리성입니다. 규칙을 따라요. 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은 추구하지 않고 어떤 수단은 추구하지 않으니까 미리 배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거든요. 우리 냄새 있죠. 냄새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 냄새 다 맞지 않습니다.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름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룰들이 있죠. 그런 인간 행동이라는 것도 역시 룰들이 있는데 룰에 의해서 인지할 것들, 인지하지 않을 것들을 전부 다 추진하거든요. 전부 다 이게 초의식적인 행동, 초의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룰 팔로잉이 이게 있어요.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이에크가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제도 문제, 행동 규칙이 어떻게 진화해서 형성되고 하는 행동 규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에크 이 책이 유명한 책 Law, Legislation and Liberty라고 하는 제3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전부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라는 계몽주의가 진화론적 자유주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Law, Legislation and Liberty라고 하는 그 책을 미제스는 하이에크는 이렇습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32년입니까? 31년입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케인스가 자기가 런던에 살고 있는 유명한 경제학자를 전부 저녁에 초청을 합니다. 15명을 초청을 합니다. 하이에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미제스가 아니라 케인스가 하이에크한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와서 뭔가 발표해라. 뭐든지 발표해라. 해가지고 하이에크를 초청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하이에크가 발표한 게 뭐냐면 발표할 때 경기 변동 문제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이제 거기서 하이에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만태를 지금 사입게 되면 그만큼 영국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태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케인스라는 사람은 소비가 최고인데 소비를 해야 이게 경제가 살아나고 그 당시 불경기로 지금 뭐 할 텐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네가 그 만토를 사게 되면 경기가 일어난다는데 이게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벌떼처럼 던져줍니다. 그거를 그날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에 넘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할 때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내가 이 경기 변동 이거 하나를 가지고는 이게 자유주의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 철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경기 변동은 경제학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자유주의를 승리할 수 없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준비를 한 게 바로
그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원천이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날 와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는 내가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걸 답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의 기능 원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부족하죠. 경기변동론 입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손 떼버렸거든요. 떼버렸는데 미제스가 그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시장 원리. 탁월하죠. 여러분들 그 휴먼 액션 보면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원료 가격이라든지 무슨 뭐 자본재 가격이 소비재 가격과 비춰서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뭐 이런 원리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문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미제스를 보면서 하이에크를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휴먼 액션을 뒷받침해주고 휴먼 액션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하이에크의 로 레지스레이션 리버스라는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룰 앤 오더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건 정말 몇백 년이 지나도 이게 탁월한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그 제1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제스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그 룰 문제, 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연구를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오스트리아파의 주관주의라는 게 참 그 미제스에도 주관주의라는 게 주관적인 합리성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합리적입니다.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가 합리적, 비합리적인지를 물론 뭐 무슨 감정적이거나 또는 그 본능적이거나 이런 행동은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나머지 것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역시 이건 모두가 다 합리적이라고 비합리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파가 미제스에서 아주 하나의 큰 치명적인 타격이죠. 이거를 이제 치유를 해준 것이 뭐냐면 이걸 치유를 해준 것이 여러분들 에른스트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화 이론가입니다. 상락적 진화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인간이 목적 추구하기 전에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이 이제 도출되는데 목적이 있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행동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냐 행동 전략이 있어요. 전략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 있으면 목적을 그 전략에서 이제 목적을 취하거나 수단을 취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 베이스드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칼 포퍼인데 칼 포퍼는 목적 추구 행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문제 해결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행동이라는 문제 해결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행동인데 문제 해결 행동이라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과 지식이 문제입니다. 이 능력과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칼 포퍼에 있어서 이거 진화 지식의 축적 개인 차원이죠. 개인의 지식의 축적 문제로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라이얼 에러 프로세스죠. 미제스 파이어니까 포퍼가 항상 주장하는 트라이얼 에러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 행동의 능력 개발,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지식의 개발, 뭐 이런 거를 분명합니다. 이런 걸 집어넣을 때야 비로소 주관주의가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미제스나 오스트리아 학파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런 거를 전부 뒷받침을 해줬을 때 오히려 비로소 역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창조 경제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미제스의 칼 포퍼 얘기를 든다면 이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지식입니다.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창조 경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창조 경제라는 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역시 내용이 풍부해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제스가 자꾸 의식적인 행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의식적인 행동. 여러분들 여기서 핑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요즘에 상당히 많이 떠오르는 사람인데
뭐냐면 Language Instinct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핑커가.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린애를 볼 때 어린애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초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초의식적인,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분해 연구, 뇌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신문에 칼럼에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인간이 초의식적인 행동, 초의식적인 걸 그걸 강조를 합니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건 뭐 이게 뭐 특히 그 하이에크의 강조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행동이 있기 전에 초의식적인 것이 있고 초의식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초의식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초의식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사리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유연하게 하나씩 의식해가지고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게 초의식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속도, 유연성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의식성을 가진 인간 행동 이게 다른 동물과 경쟁을 해서 진화적인 어드밴티지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진화적인 도태되지 않고 이게 진화적인 셀렉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화라는 게 셀렉티브 어드밴티지 이걸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추려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진화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 가짜니가 얘기입니다. 가짜니가는 제가 하이에크하고 뇌과학하고 이제 비교한 논문이 과학철학계에서 발표하는 논문입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왜 책임을 져야지 하는 책임 문제를 하이에크도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자유의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이에크나 분해과학 하는 사람들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대판 MRI라든지 모든 현대적인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두뇌를 뒤집어 봐서 아무리 더 찾아봐도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에크 브레이크요. 하이에크도 원래 그렇게 1921년에 자기가 21살 때 쓴 책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이제 그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짜니가라는 사람입니다. 가짜니가도 자유의지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률을 어떻게 이걸 정당화시키는 걸 다른 쪽으로 달리 이제 정당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없기 때문에 없고 다른 식으로 이제 정당화시켜야 됩니다. 이 가짜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생명윤리 법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Ethics of Brain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아주 내가 이게 참 멋있어서 내가 가져왔는데 보시죠. 가짜니가 만든 우리에게 새로운 것. 지금 내가 새롭다라고 이 의식을 한 거는 뭐냐면 이미 정신 속에는 이미 낡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초의식적인데 두뇌에게는 이미 낡은 것. 두뇌 속에는 이미 우리가 해놓은 거를 이미 끝난 거를 비로소 의식을 하는 거죠. 비로소 의식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초의식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이 진화적인 과정에서 진화적인 선택이죠. 진화적 선택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인 것들이죠.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 습득이라는 게 왜 어린애들이 그렇게 언어를 습득하느냐 이게 따지고 문법 배우고 여러분들 우리 영어 배우실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언어를 배울 수 있기는 해요. 초의식적인 거니까 초의식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이건 의식적이면 그 의식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핑커 얘기입니다. 이런 거로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제스가 자꾸 이제 진화 문제를 자꾸 회피를 하는데 참 이게 나는 회피한 게 미제스한테 도움이 되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진화 심리학 있죠. 이게 누구냐면 투비하고 코스미데스라고 하는 거 라틴 사람이고 그렇죠. 남미 사람들이죠. 그렇죠. 남미 사람들인데 이게 유명한 진화 심리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그 사고 패턴, 행동 패턴들이 도대체 진화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느냐 이걸 인지 심리학하고 이렇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기 전에 미제스 얘기했고요. 미제스를 이것도 아마 우리 미제스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 가설입니다. 진짜 내 가설입니다. 미제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미제스가 인간 정신이라고 이 두뇌라고 하는데 두뇌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거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니버설 솔버블 메커니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여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관주의 합리성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 두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전형적으로 이런 그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게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합리성 개념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인간 정신이라는 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 두뇌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진화 심리학자입니다. 이건 탁월한 거죠. 이게 인류를 이해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역할을 했느냐 하면 하나 봅시다. 진화 심리학은 기능적으로 영역에 특화된 인지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이 각 부위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생물학적 진화, 인류의 진화에서 인류가 직면했던 적응 문제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특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두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두뇌가 생겨났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이거 이제 이런 걸 입증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입증을 해줍니다. 누구냐면 그 두뇌과학입니다. 두뇌과학. 새로운 이제 첨단과학입니다. 이게 젊은 아주 탁월한 젊은 학도들이 덤벼드는 곳입니다. 인간 두뇌. 이게 하이에크가 이게 뭡니까 이게 효시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바로 이 두뇌과학. 센소리 오더죠. 센소리 오더. 여러분들 두뇌과학 보면은 센소리 오더에 하이에크가 종종 인용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하이에크의 센소리 오더를 2페이지를 갖춰서 하이에크로 소개를 합니다. 퍼스트라고 하는, 퍼스트, F-U-S-T-E-R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이 책을 쓰는데 한 400페이지는 책인데 내가 이 책을 쓰는데 영감을 얻어준 거는 여기에 비전문가인 하이에크가 하이에크를 쭉 소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은 진화세에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제스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고전파의 그 합리성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아직도 나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신고전파의 합리성, 이건 객관적인 합리성이에요. 이 합리성에는 맞지 않는다. 합리성은 이 주장에 의해서 부정되는 그런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미제스는 어떠냐 하는 것. 글쎄, 미제스는 자꾸 미제스에 대해서 네가티브 생각하는 점이, 아까 데카르트 얘기를 했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게 참 별로 좋은 사람 아니냐면 자꾸 미제스가 데카르트 쪽에 자꾸 합리주의를 좀 가정해서 그런데 그게 자꾸 걸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진화이론의 공과 문제입니다. 진화이론의 공과. 누구죠? 진화심리학자 투비하고 코스미데스 사람들이 주로 연구한 거예요. 우리 인간, 현대인입니다. 현대인이 인간들을 쭉 찾아보면 그 석기 시대의 행동 원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석기 시대의 행동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석기 시대를 지낸 거예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23시간 56분 동안 석기 시대에서 살았다. 그런 원시 사회에서 살았다. 우리가 현재처럼 사는 게는 비록 한 4분 내지 5분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간 동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이죠. 본능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사회, 현대 사회는 거의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억누르고 등장한 게 뭐냐면 이게 문화적 진화가 그렇죠? 우리 특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이건 본능에서 나온 것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약속을 지켜야 된다, 사회자산을 나눠야 된다, 시장에서 교환을 한다, 물건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교환한다. 이거는 완전히,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나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끝낼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화적 진화를 하는데 원시 사회의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장애를 주고 있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가는데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기 시대의 사고 패턴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제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상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제가 오늘 확실히 좀 느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 각각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부여하는 게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100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느끼는 100만 원과 돈이 생활이 곤란해 죽은 그 세 모녀가 느끼는 100만 원은 엄청나게 그 가치 판단이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좌파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막 밀리고 그러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것의 그 기능의 목적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 만족 또는 행복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잘 배분하게 해주는 것. 그걸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좌파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라고 하는데, 사람이 각각 다 주관적 가치가 틀리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예산을 너무나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 100%에서 다 무상복지 하게 되면은 나는 등록금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대해서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헛돈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격해야 될 포인트가 예산을 얼마나,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으면 국민의 행복감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각각의 어떤 교육, 고용, 무슨 또 뭐 주택,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세자녀 같은 경우는 못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초적인 생활 보장, 질문만 드려요. 예, 이런 등등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전부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총합을 높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그 접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고, 좌파에 대해서는 그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 근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산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예산을 낭비적으로 쓴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쓴데 이걸 국민들의 행복이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게 국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은 없거든요. 행복은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국가의 이제스의 생각이었죠.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 쓰는 것도, 예산도 글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미제스한테는 그런 예산보다는 이제 국가의 그 질서, 법과 질서 확립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행복, 이거는 조금 물론 미제스한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리주의자. 이게 합리주의, 자유주의인데 오른쪽에 있는데 로컨 로지 벤삼이 있는데 바로 미제스가 거기에 함정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데 있어서 합리주의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코스트 베니피트 어널리시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익이 있는 거, 편익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도덕적인 원칙을 평가하는 거, 그런 거가 행복이라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미제스 실수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의 추종자들, 그거를 참 바꾸죠. 네, 또, 네. 이게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시간을 못 빼서 미안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이쪽 분이. 제가 잠깐 먼저 좀 마이크 하신 네, 마이크 하신 김에 먼저 잠깐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미제스가 그 경제학에서 이제 계량이나 수학을 쓰는 게 하나의 큰 오류 아니냐. 네? 오류.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수학이나 계량 경제를 쓰는 게 오류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주류경제를 공부하고 또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이라는 거는 그것도 표출되는 것이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격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지표나 계량적인 지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 객관적으로 관찰된 행동을 토대로 각 개인이 또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수학이나 계량을 쓴다는 게 옳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좀 크게 얘기하면 문명이라는 게 문명의 진보라는 게 다 수학 수로 다 표현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온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덥다 춥다 이렇게 보던 게 온도라는 어떤 석지나 화시나 온도로 표현된 걸 해가지고 거기에 결부돼서 우리 인간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고 아이스크림 소리라든지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우리가 진행하는 데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나 계량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옳이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하는 게 약간 좀 의문이다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우리가 그 의사소통하는 그 수학이나 그 통계도 분명히 어떤 그 유니버설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그런 수단을 되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느냐? 또 다른 대안이 뭐냐? 이런 데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실 객관적이 아닙니다. 학자의 주관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수리하고 계량을 한다. 그게 수리 계량 속에는 이게 학자의 주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행동하는 경제 주체들 있죠. 행동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가치들을 계량화할 수는 없거든요. 계량화, 수리화. 그렇더라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글쎄요, 그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그걸 누가 에그리게이트 하나 이론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에그리게이트 시킬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인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온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이게 객관적인 행동으로 나왔을 때는 사회적인 어떤 그 통계 개념으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그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배제가 된 상태에서 경제학 연구를 어떻게 서로 공감을 하고 지식을 교류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 개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습니다. 기업들이 뭐 무슨 짓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뭐 수학자들 데려다가 금융 상품 만들고 뭐 팔고 하는 거 얼마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보면 뭐 수리, 뭐 계량 뭐 엄청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좋습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는 얘기. 국가가 그런 거 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개인들 뭐 회사에서 예측해가지고 뭐 야 이거 내 상품이 잘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그거 얼마든지 하라 이거죠. 계량, 수량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좋아요. 그러나 국가가 그리고 경제학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한테 너 이런 정책을 써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학 가르치는 거는 회사에 가서 뭐 무슨 짓 하든 다 좋다는 거. 그 경제학이지. 이 경제학을 가지고 그는 통화 정책을 지향한다, 무슨 조세 정책 또는 뭐 교각기 어떤 무슨 정책을 필요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미래에서 인간 행동을 국가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해서 쭉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분은 좀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실제 현재 우리 정부 정책 결정도 비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계량화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 결정에서 이제 어떤 피해를 보는 분, 전체 베네핏은 많다 하더라도 코스트 쪽에 속하는 분의 어떤 자유나 합리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바람직한 국가관으로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그 가족을 잃은 그분들의 희생, 그 아픔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얻는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베네핏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희생을 당한 그분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을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어떤 미지에서의 이런 국가관을 봤을 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채택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받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쓰인 생각이요. 아주 정말 참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핵심을 내가 조금 꺼내내기가 힘들습니다. 공리주의는 아니니까. 공리주의는 어느 한쪽 꼭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한 철학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왜 미제스가 자꾸 택해내는지 그걸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미제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또 순간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를 너무 강제로만 보고 일체 배제시켜 버리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네, 이번 질문은 마지막으로 받고 저희가 마치도록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부를 공부하고 있는 박현재입니다. 예, 저는 그 소비자 주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라스바드 책에 보면 소비자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은 옳지 않고 개인적 주권이라는 소비자 주권은 옳지 않고 개인적 주권이라는 말이 옳다. 그럼 제 생각엔 거기에서 이제 라스바드가 이제 담합이나 뭐 독점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그 입장을 취한 것 같은데 미제스는 이런 독점이나 담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그 담합은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했는지 아니면 긍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제스의 담합은 스스로 유지를 줬다고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오히려 피해만 오히려 그 비용만 될 뿐이지 별로 동의한다.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이게 해체된다.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뭡니까 프리라이딩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독점 문제를 여기서 여기서 써놨습니다. 독점 문제, 미제스가 보면 독점 문제. 독점 문제라고 하는 걸 기업이 행동 이론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 뭐 이런 문제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개입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때 생겨나는 게 그게 독점을 지고 고전적인 자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의 같은 맥락이 그런 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미제스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점 담합이라는 게 유럽 사회가 담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럽 사회가 카르텔 국가라고 했죠. 미제스는 뭐라고 보느냐면 그 카르텔이 형성된 것은 국가가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생겨난 거지 그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았으면 스스로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프라이브트 학과, 아르토 오이젠을 중심으로 그런 학과들은 유럽 사회, 유럽의 독점이라고 독점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비호한 점도 있지만 시장을 내버려두면 담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이에크의 해결책은 하이에크의 해결책은 그 담합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직접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지 말고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요. 담합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런 방법이 나오고 어떤 방법이 옳으냐? 우리나라는 이제 담합은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옳으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법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한 30분, 제가 15분을 덜 했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눈치를 줬더라면 좋았었는데, 뺏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뺏은 것 같아가지고, 양심이 가시게 되고요. 진작에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저희가 정해진 시간보다 15분이나 더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수강생들은 더 부족한 것 같은 눈빛을 저는 느꼈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제3회 자유주의 시민강좌를 모두 일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4회 자유주의 시민강좌는 다음 달 8월 7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열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